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여러 인터넷에서 회자된 공포 요소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늦은 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진은 평소와 같이 독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쯤 유진은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돌아봤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모임에서 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피곤해진 탓이라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진은 12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고 하우스메이트인 지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유진은 안도하며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침실로 들어서자 불현듯 아주 찬 공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창문이 열려있나 하고 둘러보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다. 유진은 잠시 동안 어리둥절해하다가 거실에 에어컨을 자기도 모르게 켜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내심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던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거실 쪽에서 마치 누군가 아주 천천히 바닥을 긁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꺼림칙한 기분에 결국 그녀는 주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치는 눈에 띄지 않았던 얇은 먼지 흔적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유진은 그것을 청소기로 빨아들였다. 그간의 긴장을 안고 소파에 앉자 곧바로 피곤함이 몰려왔다. TV를 켜놓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잠이 스르르 쏟아졌다. 그날 밤 유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미로 같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미로 안은 가느다란 달빛만이 비치는 어둠뿐이었고 발밑에는 깊은 물이 차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에 모든 힘을 다해 달렸지만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봤을 때 꿈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난 유진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악몽에 여운이 짙게 남아있었다. 잠시 있으니 핸드폰 알람과 함께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미안한데 너무 피곤해서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려고. 많이 늦었어. 메시지를 확인한 유진은 안심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침대 옆 바닥에서 무언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어젯밤에 청소기로 흡입했던 것과 비슷한 이상한 먼지 흔적이었다. 순간 무언가 싸한 느낌이 들었고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방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 누군가가 함께 있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방을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소리를 소비코 현관에 도착해 신발을 신을 때까지 그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유진은 그 공간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와 너무 가까워져 있었다. 유진은 밖으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기다림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고 그 사이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따갑게 피부를 스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녀는 급히 그 안으로 뛰어들어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층수가 내려갈수록 그 먹먹했던 시선도 멀어졌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날 이후로 그 집에 홀로 있기를 꺼리게 되었다. 지수와 상이 끝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방 안에 혼자 남을 때면 어디선가 그녀를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끼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한적한 산길을 따라 들어가면 귀신 고개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고개는 굽이진 길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낮에 도움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이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으며 수많은 전설과 귀신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이 고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이 이 근처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학교 동아리에서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첫 차를 타기 위해 고개를 혼자서 걸어 내려간 후로 소식이 끊겼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 고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의 실종 이후 고개에는 기이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고개를 지나가면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오고 숲속 깊은 곳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길을 걷다가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밤이 되면 고개는 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몇 년 전 고개 근처에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이 겪은 일로 인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가족은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고개 한복판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다. 그들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깊은 밤의 고요를 깨고 차창 밖으로 흐릿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사람의 형체로 보였지만 뚜렷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심장이 두근거렸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 형체는 사라졌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형체가 나타났고 점점 그 형태가 또렷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때의 교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가족의 신고로 지역신문과 방송은 이 고개의 이야기를 다시 다루기 시작했고 오래전 실종된 학생의 용모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수많은 탐사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이 고개를 조사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고개는 공포스러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 고개를 지나갈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의 기운을 존중하고 실종된 학생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고개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은 절대 외진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 고개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때때로 전해 내려오는 도시 전설이나 사용자들이 겪은 경험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에게 큰 흥미와 공포를 자아냅니다. 아래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한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소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밤 공기는 쌀쌀했고 길가의 가로등은 주위가 밝지 않아 더욱 어두웠다. 집으로 가는 길은 동네 뒷길을 택하는 것이 빠르지만 평소와 달리 소영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큰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큰 길을 따라 걷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소영의 귀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발걸음을 빨리하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멈추더니 비가 그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순간 소영은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오싹한 기운에 몸이 떨렸다.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영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걸음 소리는 그녀의 뒤를 계속 따라 붙었다. 결국 소영은 집 앞에 도착하고 열쇠를 찾아 문을 급하게 열어 들어갈 수 있었다. 문을 닫고 잠그자마자 마음이 진정되었지만 그때 창문을 통해 비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듯했다. 긴장을 풀 수 없었던 소영은 창문 커튼을 조심스레 젖혀봤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서던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낯익지 않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보고 있다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모 옆에는 오늘 소영이 걸어온 길에 정확한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소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상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소영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고 이유를 모르는 공포에 밤잠을 설쳤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틱톡거리는 창문 소리, 문틈 사이로 스멀거리는 그림자, 그리고 매일 같이 도착하는 보고 있다 라는 짧은 메모, 친구들의 권유로 소영은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무렵 그녀의 휴대전화에 의문의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돌아오길 기다린다. 벌겋게 뜬 눈으로 메시지를 확인한 소영은 깨달았다. 그녀의 집만이 아닌 그 무언가는 그녀 그 자체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소영은 모든 조명을 켜놓고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에서 울리는 듯했지만 지친 몸이 어느 순간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꿈속에 나타난 건 시커먼 그림자. 그 그림자는 팔을 뻗어 소영의 목을 감쌌다. 그날 이후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소영의 모습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소영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지역에서 밤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가끔 들려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춘 날에는 어디선가 보고 있다는 메모가 발견된다고 한다.